안녕하십니까.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광민 명예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민세 안재홍이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오늘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시대를 사셨는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민세라든지 안재홍 선생님이라든지 두 명칭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텐데,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방 전후의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1945년 해방이 됐죠. 그 전후의 시기에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만의 고유의 학을 우리가 국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민족적인 동시에 또한 보편적인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방 이후에 한국 정치 공간에서 실현하려고 분투 노력하셨던 분이다. 그런 인물 중엔 아주 대표적인 분이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유명한 사학자이시죠. 국립학술원 회원이시기도 한 한영우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일제강점기와 광복 직후의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사상을 홍익인간이라는 한국 민족만의 전통 철학과 연관시켜서 이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재구성하려고 했던 민세 안재홍의 노력은 서구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첨예한 대립을 우리 사상으로 중도적으로 통합해내려고 했던 원대한 뜻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총 9차례나 감옥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모두 그걸 합산하면 7년 3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일제의 고문이나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상상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죠. 고문, 압박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살짝 변절하시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분은 조금도 변절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점에서 또 높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도 우파의 지도급 정치가이셨죠. 그러니까 좌든 우든 편향되지 않는 중간인데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만 오른쪽인 여러 노선을 취하셨던 그런 정치가이셨죠.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당 당수, 그다음에 미군정, 당시로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죠. 미군정의 군정장관, 대단한 직책이었겠죠. 를 역임하면서 분단되는 한국이 아니고 통합된 한민족의 국가를 건설해 보겠다 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아주 분주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학자 민세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리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납북 인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금기시하는 흐름이 있었죠.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월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댁에 계시다가 강제로 납북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당연히 불식돼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다가 또 민족주의 사학 또는 국학에 대한 강단 사학의 홀대라는 것도 있었죠. 뭐 월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매도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홀대했었던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세 선생님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신 훌륭한 학자분들도 계시죠.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도 그분들의 그 연구 업적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민세 안세홍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신 그런 분들께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그 생각입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그 정치적인 비전이라든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배경적 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런 바탕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민세 선생님의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당연히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이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민세 선생님의 저작이라든가 활동을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좀 소홀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러한 그 흐름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좌우 대립, 좌이구익, 진보 보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구적인 개념과 관념으로만 민세 선생님의 사상과 노선을 규정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세 선생님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관점에서 서구의 사상들을 또 홀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통합해내려고 했다. 그러한 점을 중도 통합이다 아무도 언급을 하시는데 그러나 좀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지는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민세 선생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국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고유한 것입니다.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 원래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언어, 풍속, 신앙, 제도, 예술 따위를 등을 이제 이렇게 따위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썼네요.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국학과 국학을 막 섞어서 쓰죠. 어떤 때는 한국학이라고 했다가 국학이라고 했다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언어 사용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한국학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들, 사상 철학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후일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우리 것이 된 거, 원래의 것과 수입됐지만 우리가 볼 적에도 대단히 훌륭하고 좋아서 우리 것이 된 거 이런 걸 다 합쳐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 오해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의미의 국학,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국학은 시대적으로는 좀 안전하게 올라가면 삼국시대 이전, 더 올라가서 단군왕검에 의해서 수립된 고조선, 또 거발한 환웅의 배달국 시기의 역사. 거발한 환웅에 의한 배달국 하게 되면 아직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시는 것 같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 많은 유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배달국 시기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역사이다. 이것을 사학계에 계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시기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세 선생님의 사상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 고유의 국학, 역사, 철학,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러한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프로필이라고 할까, 면모라고 할까, 성장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 경기도 평택시 진위군, 그동안의 행정구역이 많이 이렇게 개편돼 가지고 이게 좀 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택시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 646번지. 요즘은 도로명이라는 말도 쓰죠. 거기를 계루지 일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중농 집안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었는데 생가는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한번 또 가볼만 합니다. 다만 주변에 그 생가를 제외한 주변을 다 철거를 하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일 때 토목공사를 시작할 때 제가 가봤었어요. 지금은 아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깨끗이 잘 들어섰을 텐데 어떻게 변모했을런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 생가는 사진으로 잘 보이시죠? 예.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1995년도에 경기도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물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세 안재홍 생가 이렇게 검색하면 주소지 다 뜨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릉리에서 태어나신 민세 선생님은 근왕사상, 그때 당시는 이제 구한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왕사상이 풍부한 할아버지로부터 7, 8살 때부터 우국사상, 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사상을 강하게 배우고 또 영향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경성, 당시에 서울이죠. 경성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독립신문 등을 구독하셨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다른 신문도 아니고 독립신문을 구독한다. 지금은 신문이 가다가 몇백 원 주면 한 부 살 수도 있는 시절이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구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이게 중농, 그다음에 나름 분홍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마 구독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정세에 상당히 밝으셨다 그래요. 나라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외세가 막 몰려들고 우리나라를 막 압박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동학운동, 동학농민의 어떤 그 행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되기도 하잖아요. 이 동학운동, 또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두고 벌어졌던 청일전쟁 등에 관해서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그걸 들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외세의 한국을 침탈하고 침략하는 것에 대한 분개심,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저항의식을 어려서부터 아마 일깨웠던 모양입니다. 이게 부모님들,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님 이렇게 가정교육이 그랬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반듯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아마 성장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교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청소년으로서 그 고향에서 한학, 한문도 많이 알고 우리나라 고유의 동양의 고전들을 많이 공부했겠죠. 또 수원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학에서 수학했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교회는 신문물을 받아서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했죠. 예. 그러나 이제 17세가 됐을 때, 그때 이후에 서울 황성기독청년회, 현재 YMCA로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거기에 중학부에 입학을 해서 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볼까요? 이상재, 남궁옥, 윤치호 등
당대의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계초 사상, 당시에 지식인이면 꼭 읽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었죠. 양계초 사상, 정치 또 외교에 관한 서적들을 흰식 서적들을 다수 독파해서 국가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가, 국가의 운영이란 뭔가에 관해서 일가견을 지닌 애국 청년으로, 당시로서는 현대식 지식을 갖춘 청년으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니까 주변에서 눈여겨보았겠죠. 그러다가 이상재 선생님 및 선친의 권유로 21세 되던 해에, 그때가 1911년입니다.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에 입학을 해서 1914년에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교는 뭐 요즘도 유명하지만 당시에 뭐 일본에 유학한다고 하면 동경대학이나 이제 와세다 대학, 조도전 대학이라고 됐는데 거기를 갔었죠. 근데 이제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와세다 대학교의 재학 중일 때입니다. 1913년에 상해로 밀항을 했다 그래요. 신규식, 박은식, 우리나라 민족사학계의 거두이시죠. 이분들은 또한 대종교계의 기독급 인물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항일혁명단체인 동제사를 이제 결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민세 안재홍 선생님이 1913년에 상해로 밀항까지 해가면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 뭐 연구들 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요 정도 소개를 하겠는데, 대종교는 단순한 그 종교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대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할 때 종자가 아니고 큰 인물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큰 인물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특정 종교다 할 때 그런 종교의 말은 아닙니다. 대종이라고 그것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홍암 나철 선생님이 이제 홍익인간의 도를, 큰 어르신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홍익인간이죠, 결국. 그렇죠? 홍익인간 가르침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익인간 사상에 이분이 매력을 갖고 계셨다, 민세안선,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1914년도에 귀국을 하시죠.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귀국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26세 되던 1917년 대종교에 아예 정식으로 입교를 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과 사상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시는 거죠. 민족주의 사학자의 한 아주 중요한 그 인물로서 민세 선생님은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찬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확고히 보존하는 것, 기록하는 것, 후세에 전하는 것, 이것이 최대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국사 및 국학에 관한 연구를 단군 그리고 홍익 사상 중심으로 전개하십니다. 그러한 그 민세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뭐 깊이 있게 설명 계속 드려보자면, 1906년도 홍암 나철 선생님에 의해서 중광이라고 하죠. 이따가 쇠했거나 없어졌던 걸 다시 살려내는 거, 거듭 빛나게 한다, 중광, 그런 뜻이죠. 그 대종교의 정신을, 이제 핵심 종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나철이라는 그 성각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록 우리나라가 당시에 일제에 의해서 국고는 찬탈당했다, 나라 자체가 빼앗긴 상태에 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한민족 고유의 도, 정신, 이것은 일본이 뺏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민족 고유의 정신인 이 홍익의 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려내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국권은 비록 고난의 시기를 겪을지언정 반드시 살려낼 수 있다. 이런 정신으로 만든 단체가 대전교회입니다. 즉 의지와 정신이 중요함을 이제 설파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정신하에 대전교는 이제 종교만이 아니라 국어, 문학, 국사, 그리고 철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제 홍익인간의 도를 부활하죠. 뭐 한글학회 사건 다 아시죠? 다 대전교와 연관돼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홍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부흥을 꾀했던 것, 이것이 실은 대전교의 공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민세 선생님께서 높게 평가하셨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1950년 한성일보에 민세 안재홍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이제 논설이 있는데 대종교와 중광의 의의라는 그 논설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대종교는 단군 고교이다. 단군의 옛 가르침에 관한 단체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 옛 가르침을 이제 받드는 그 단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홍익 인간의 대도, 큰 도를 바르게 세워서 정치 그대로의 교화인 소박한 문화를 건설한 사상의 근원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을 생략하고 계속 읽어드리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단군 조선이 있다가 이제 단군 조선이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가로 분열돼서 이어지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병립하던 시기에도 이 도, 홍익인간의 도이죠. 잠옷 홍통되어 널리 통용되어 가지고 고구려의 선비정신, 신라의 화랑정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에 바탕한 교화의 체현자로서 각각의 나라에서 국군을 지탱하고 버텨주었던 도로 기능하였다. 이는 한민족 몇천 년 반항, 투쟁, 독립자존의 역사와 함께 숙려한 도의 신념을 이룬 것이다 라는 글을 발표하셨어요. 이런 글이 바로 이분의 동마음 깊은 뜻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즉 홍익인간의 대도를 기치로 하는 옛날부터의 가르침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관통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이런 논설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해방 이후에 이제 일제가 물러갔죠. 해방 이후니까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해방 이후에 단군 성적, 성스러운 유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적이 그런 뜻입니다. 단군 성적 호유회라고 하는 단체를 직접 만들고 우리나라에 널리 산계해 있던 단군 관련 유적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1945년 12월 20일 소집된 조선교육심의회, 당시 미군정 하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제 다루던 그 회의입니다. 조선교육심의회 4차 전체 회의에서 백낙준이라는 분과 더불어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은 홍익인간의 이상이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 이념에 살아있죠. 홍익인간의 이념을 뭐 바탕으로 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이때 민세 선생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세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인
연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국학에 관한 연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대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 상고사와 우리나라 고유 사상입니다. 민세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인 국학 연구의 2대 분야는 우리나라 상고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 홍익인간 사상이죠. 이 두 개의 분야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더 확대된 동기, 즉 우리 사상을 홍익인간의 도를 깊이 있게 천착하였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좀 더 많은 그런 연구를 할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을 계승하면서도 발전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당시 해방 이후 우리는 민족이 당면했던 여러 가지 곤경과 난간을 타개하고 국민들이 공존 공영하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정치 공동체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로부터 그와 연관된 그러한 정치 사상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대의 현실에 맞게 홍익인간의 이념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렇게 해서 실현하려고 분투 노력했다는 데에 우리가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일단 간단히 시사를 드리면서 계속 민세 선생님의 노력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오랜, 수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셨다고 이제 초기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투쟁이라고 할까? 정치 투쟁 이런 데 주로 관심을 가셨지만 그것이 힘만 들고 효과는 별로 없다. 그 효능감에 이제 회의를 품으시고 차차 이제 역사 연구를, 국학에 관한 연구를, 그래서 민족 정기를 후대에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셨던 거죠. 예. 그렇게 된 데에는 계기가 당연히 있겠죠. 예. 29세 되던 해에, 그때가 1919년 이제이죠. 그때 3.1운동이라고 하는 정말 큰 우리 민족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만 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걸 계기로 우리의 독립운동이 두 갈래로 분열된다는 것이죠. 예? 현대적 의미로 봐서는 이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 말경에 이르면 1919년으로부터 5년이 흐른 어떤 시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운동 하면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통상적 의미의 민족운동하고 계급을 중시하는 민족운동 간의 대립으로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민세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독립을 얻기 위한 운동에 떨쳐나서도 힘든데 우리의 역량이 둘로 갈라진다니 하는 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컸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민세 선생님은 외세의 지배하에서 많은 것을 수탈당하고 착취당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일부 친일파,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다들 가난하고 궁핍하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의 계급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민족적인 사상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우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사상과 이념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수용하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 것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래 사상도 높게 평가하지만 어떻게 하냐, 중심은 우리 것에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비타협적인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강하고 고집세다는 의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타협적인 노선을 이제 채택한 신관회를 결성하고 그에 대한 발기인으로도 참석하시고 신관회 중앙위원으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죠. 예. 계급보다 민족을 우위에 놓고 계급 모선을 홍익인간 사상의 전통을 지닌 민족 공동체 내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선. 그것을 이제 그 노선은 그 이후에 민세 안세홍 선생님의 활동하는 데에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에는 이제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서 이제 우익 좌익을 이제 구성했어요. 그때 당시에 쓰던 용어 우익 좌익을 지금 시대의 용어로 해석은 안 됩니다. 근데 민세 선생님은 이제 친일파를 일제강점기 하에서 아예 일본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최우익, 극우라는 말 대신에 최우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투쟁으로 타파하자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겠죠. 여기를 최자익, 극자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처럼 우리 민족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외래사상도 수용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그러한 방향에서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쪽을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고 그것을 좌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하게 되면 우리가 참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는데 그때 민세 안세홍 선생님이 쓰신 좌익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보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